네, 반갑습니다. 물리 윤달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2단원 전기 파트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전기 파트를 좀 진행을 할 거고, 바로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강의 순서가 조금 이제 바뀌어서 이제 아마 지금 제가 잘 맞춰 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처음 듣는 친구들은 뭐 크게 무리 없이 들을 건데, 그냥 쭉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2단원은 전기 파트와 자기 파트예요. 전기 파트가 나올 건데 전기 파트에서는 전기력이랑 반도체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한 50% 정도 절반 이상은 화학원이랑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근데 전기력에 계산하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설명을 잠깐 하면 전하라는 게 있어요. 전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전하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얘네들을 전하라고 하자. 원래 전기적 성질을 띠는 원인 뭐 이런 건데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전하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하량이라는 게 있어요. 전하량. 대문자 Q로 써도 되고 소문자 Q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전하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전하의 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플러스 5다. 그럼 5가 5개 있다. 플러스가 5개 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뭐 10이다. 그럼 마이너스가 10개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전하량은 마이너스 10이 더 큰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10개 있는 게 개수로 보는 겁니다. 단위는 쿨롬이라는 걸 쓸 거고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5쿨롬, 마이너스 10쿨롬 이렇게 해서 플러스 5쿨롬은 플러스가 5개 있다. 마이너스 10쿨롬은 마이너스가 10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대전되었다. 대전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기적 성질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체라는 건 보통 이제 플러스 대전체, 마이너스 대전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대전체, 마이너스 대전체인데 그냥 플러스가 많은 물체는 플러스 대전체, 마이너스가 많은 물체는 마이너스 대전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어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력이라는 게 나와요. 전기력이라는 건 인력과 청력이 있죠. 전기력이라는 건 자석처럼 인력과 청력이라는 게 있어요. 인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다른 전기끼리가 인력이 작용할 거고 청력은 같은 전기끼리 플러스끼리 또는 마이너스끼리가 청력이 작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력을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식으로 그냥 볼게요. 플러스 5쿨롱짜리가 있고 만약에 2m 떨어진 지점에서 마이너스 9쿨롱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마이너스 9쿨롱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얘네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할 거고 서로 잡아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 때문에 갖게 되죠. 힘의 크기는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힘을 구하든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문제에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A와 B가 있을 때 A가 B를 당기는 힘을 구하시오 또는 B가 A를 당기는 힘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우리는 일단 F라는 거의 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는요. 상수 곱하기 거리의 제곱에 전하량의 곱을 곱하면 돼요. 전기력이라는 건 K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입니다. 전하량의 2를 곱하는 거고 단위는 당연히 뉴턴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왜 플러스 5는 안 쓰고 마이너스 9를 안 썼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화살표 표시하는 걸로 충분히 표시가 되기 때문에 보통 문제를 풀 때는 부호 없이 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숫자가 좀 애매하네요. 숫자가 좀 애매하지만 그냥 쓰겠습니다. 4분의 45 뭐 K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힘은.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서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붙을 거예요. 얘네 둘이 이렇게 붙을 겁니다. 그럼 플러스 5짜리와 마이너스 9짜리가 붙게 되면 합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이 마이너스 4쿨롱이라는 걸 얘네들이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5와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4를 반씩 나눠서 마이너스 2씩 전기를 띠게 돼요. 마이너스 2씩.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서로 미는 방향의 힘이 작용하게 될 거고요. 같은 것끼리니까.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멀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쿨롱. 얘가 2m 멀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2m 멀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힘은 이때 작용하는 힘 뭐 F'이라고 할게요. 이때 작용하는 힘은 F'은 K 곱하기 거리 제곱 2제곱에 2 곱하기 2죠. 얘는 1K가 되겠네요. 1K.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 문제를 보면 요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F'이 몇 F냐? 그럼 여기서는 뭐 45분의 4F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몇 F냐라는 것도 자주 물어보고요. 아니면 이게 이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자, 그럼 지금 이거 두 물체의 전하량의 합이 절반씩 다시 분배가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전기적 평형 또는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하량 보존 법칙.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력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한 가지 예시를 좀 볼게요. 한 가지 예시를. 보통 학교 내신이나 수능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될 거고요.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A, 그다음에 B, C가 있고요. 거리는 그냥 1m라고 할게요. 거리는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1m라고 할 거고, A 지점에는 뭐 플러스 4쿨롱짜리, 그다음에 B 지점에는 마이너스 2쿨롱짜리, 그다음에 C 지점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C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8쿨롱짜리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자, 각각의 받는 힘들을 좀 구해 볼 건데, 자, 색깔로 할게요. 색깔로. A는 플러스 4. A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A는 B라는 물체를 땡겨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A는 B를 당겨올 거고요. F는 안 쓸게요. 그 다음에 A는 C를 또 당기려고 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A는 C를 당기려고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B를 보겠습니다. B는 A는 지금 당기려고 하겠죠. B가 A를 당기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B는 C를 밀려고 하겠네요. B는 C를 밀려고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C를 볼게요. C는 A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당기려고 할 거고요. C는 A를 당기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C는 B를 마찬가지로 밀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C는 B를 밀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씩 구해보겠습니다. A 입장에서는 색깔별로 볼게요. 이렇게 해서 색깔별로 보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자, 보면은 FBA, B가 A를 당기는 힘은 K 곱하기 거리 제곱에 4 곱하기 2니까 8켈빈이에요. 그렇죠? 8K네요. 8K. 그 다음에 C가 A를 당기고 있죠. C는 지금 마이너스고 A가 플러스니까 C가 A를 당기는 힘은 K 곱하기 2제곱이죠. 그리고 4 곱하기 8이네요. 그럼 얘가 똑같이 8K네요. 그렇죠? 그러면 A는 토탈 오른쪽으로 16K라는 힘을 받고 있다. 고정돼 있는 겁니다. 고정돼 있는 거. 그래서 얘네는 움직이진 않아요. 문제에서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나올 겁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A는 지금 당기고 있죠. 이렇게 해서 A가 B를 당기고 있어요. 근데 B가 A를 당기는 힘이나 A가 B를 당기는 힘이나 작용 반작용이니까 얘는 얘랑 똑같이 8K가 되겠죠. 그 다음에 C가 B를 미는 힘, C가 B를 미는 힘은 K 곱하기 1제곱에 2 곱하기 8이니까 얘는 16K가 되겠네요. 그러면 합이 B는 합이 왼쪽으로 24K라는 힘을 받는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 입장에서는 A는 C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A는 C를 당기고 있어요. 근데 A가 C를 당기는 힘은 C가 A를 당기는 힘과 똑같으니까 얘는 8K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B는 C를 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B가 C를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B가 C를 밀고 있어. 그러면 C가 B를 미는 힘과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작용 반작용이라 똑같은 거니까 B가 C를 미는 힘은 16K이네요. 그래서 C에 작용하는 힘은 오른쪽으로 8K가 되겠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각각 물체에 받는 힘을 구한 거고요. 유형은 다양합니다. 이 16이라는 걸 주고 C가 전하량이 몇이니 물어볼 수도 있고요. 거리가 몇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전기력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 모형에 대해서 봅니다. 원자 모형. 원자 모형은 대표적으로는 톰슨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러더퍼드를 배우고요. 결국에는 보어의 원자 모양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이거 외에 뭐 돌턴이라던가 뭐 오비탈 이런 것도 배울 수는 있어요, 학교마다. 근데 우리 물리책에 나오는 주요한 내용들이니까 일단 이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톰슨은 전자를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극선 실험이라는 게 나와요. 음극선 실험. 음극에서 양극으로 쏜 거죠.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걸어주니까 전자가 음극선에 나온 선이 이렇게 휘었대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성질을 갖게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N극과 S극을 걸었더니만 얘가 뭐 휘었대요. 얘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뭐 바람개비를 놓으니까 얘를 뭐 회전시키더라. 그러면 이거 질량을 갖고 있구나.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람개를 넣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생겼다. 그럼 이거 직진성이 있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정도만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음극선에서 톰슨이 전자가 마이너스 성질인 걸 발견했다. 이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자기장에 대한 거는 다음 파트, 자기장 파트에서 배울 거고요.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럼 러더퍼드. 톰슨의 전자 모형은 이거죠. 톰슨의 원자 모형은 푸딩 모양이라고 해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콕콕 박혀 있다. 옛날 푸딩이 이렇대요. 옛날 푸딩이 이 사람이 살던 지역의 푸딩은 이렇게 해서 뭐 빵에다가 건포도 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긴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자, 러더퍼드는 이제 핵이죠, 핵.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핵이라는 걸 발견하죠. 그래서 얇은 금속박에 알파선을 쏜 거죠. 알파 입자는 헬륨 핵입니다. 헬륨 핵. 그러니까 헬륨 핵을 쏘니까 대부분이 통과를 하더라. 대부분이 통과를 했다. 그럼 대부분이 통과했다는 얘기는 통과를 했다는 얘기는 대부분이 빈 공간이라는 얘기죠. 원자의 대부분이 빈 공간이다. 그리고 얘네가 휘었다. 그렇게 가던 게 휜 애가 있었다. 휜 애가 있다는 건 플러스 입자를 가진 애가 있나 보다. 그리고 얘가 가다가 몇몇은 이렇게 튕겼다. 그러면 튕기는 걸 보니까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플러스 입자를 가진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있구나 라고 보는 거고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이겁니다. 핵이 있을 때 이 전자들이 얘를 돈다. 전자가 핵 주변을 돈다예요. 자, 보어의 원자 모형은요, 차이가 있어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그냥 돈다입니다. 핵 주변을 돈다인데 보니까 핵 주변을 돌다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네가 플러스에 땡겨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없어질 거예요, 전자가. 그러면서 전자가 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를 방출할 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돌다 보면 이 에너지들은 연속 스펙트럼의 형식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근데 보어가 측정을 해보니까 스펙트럼을 측정을 해보니까 항상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예요. 흡수 스펙트럼. 자, 그럼 간략히 우리 스펙트럼에 대해 또 봐야겠죠. 스펙트럼을 간단히 얘기를 하면 통합과학 얘기이긴 하지만 간단히 볼게요. 여기를 밑에서 보겠습니다. 자, 스펙트럼. 별건 없어요. 스펙트럼은요, 빛이 나오면 백색광이 나오고 이 빛을 이렇게 해서
분광기에 넣게 되면 이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쁘게 색깔별로 꺾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내가 종이를 대게 되면 여기 예쁘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만약에 저온의 기체가 있어요. 저온의 기체. 여기다 그릴게요. 저온의 기체. 그럼 저온의 기체가 통과한 빛을 분광기에 나타내면 이 저온의 기체라는 건 에너지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 저온의 기체가 좋아하는 색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색들. 예를 들면 노란색을 좋아한다고 하겠습니다. 노란색을. 그러면 여기 있는 스펙트럼에서 여기다 이어서 그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스펙트럼에서 노란색 위치에서 얘도 빨주노초포 이쁘게 나올 건데 나오는 색 중에 노란색의 위치에서는 까만 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노란 선의 위치에서는 까만 선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흡수선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빨주노초 파남보 있는 거예요. 흡수선이라고 하고 이거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좋아하는 빛을 다 먹은 상태에서 이 기체를 막 괴롭혀요. 그럼 이 기체는 당연히 자기가 먹은 것만 뱉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노란색만 뱉어낼 거고 그거를 우리가 방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란색 위치에 선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얘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자, 각각의 원자가 좋아하는 색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원자가 흡수하는 에너지들이 있다는 뜻이죠. 자, 보니까 보어가 측정을 해보니까 항상 흡수선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흡수선, 방출선이 나온다는 얘기는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얘기는 뭔가 불연속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어는 이게 불연속적이라는 뜻인데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죠. 핵 주변을 돌긴 도는데 전자가 핵 주변을 돌긴 돌 건데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정해진 궤도에만 전자가 돈다입니다. 러더퍼드는 정해진 궤도라는 말은 안 하고요. 보어는 전자는 특정 에너지 값을 갖고 특정 궤도에서만 존재한다, 운동한다 이런 겁니다. 특정 궤도에서만 운동한다. 자, 그럼 이 특정 에너지 값을 가졌다, 이거를 양자화라고 하는 거고요. 이 특정한 에너지 값을 우리가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 준위. 자, 좀 더 쉽게 갈게요. 자,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그 다음엔 무한대가 있어요. 각각의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궤도입니다. 다 차있진 않겠지만 다 있을 수 있는 궤도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에 있으려면 마이너스 1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예를 들면 세 번째에 있으려면 마이너스 3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무한대에 있으려면 에너지가 0만큼 필요해요. 자, 0이 맥시멈 값입니다. 맥시멈 값. 자, 양자수가 커질수록 n을 양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학에서는 양자수의 종류가 많아요. 스핀 양자수, 부양자수, 주양자수 이렇게 많지만 우리는 그냥 양자수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해도 됩니다. n이 커지게 되면 궤도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어요. 궤도 사이의 간격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 값이 커져요. 이런 겁니다. 전자가 이만큼 돌던 애가 이만큼 돌아야 되고 더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 해서 에너지 준위는 보통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 하고 단위가 있지만 그냥 K로
써요. 왜냐하면 K에 따라서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K인데 보통 1이라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소거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일 거고 당연히 궤도사의 간격은 줄어들어야 됩니다. 궤도사의 간격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원자의 크기가 무한대란 얘기예요. 그래서 궤도사의 간격은 작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전자가 이사를 갈 수 있어요. 전자가 3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이만큼 움직이던 애가 이만큼 움직여야 되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니까 얼만큼 흡수해야 되냐? 10에서 3 되려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 되려면 7만큼을 흡수해야 되는 겁니다. 7만큼을 흡수.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3에 있던 애가 1로 가려면 에너지가 그렇게 필요 있지 않아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될 거고 그러면 7만큼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전자의 이동이라고 해서 전이라고 불러요. 전이.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n번째 껍질에서 n번째로 이동할 때 둘의 에너지 차이만큼, 둘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인데,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건 문제를 보면 압니다. 핵에서 멀어지냐, 핵으로 가까워지냐, 양자수가 커지냐, 작아지냐로 구분하시면 되고 그 차이 값은 그냥 계산을 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3과 10, 요 차이만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까요? 1에서 2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3에서 1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차이만큼만 계산하면 되니까 1이랑 2의 차이일 거고요. 여기는 3과 1의 차이일 겁니다. 값이 마이너스가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절대값으로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니까 n제곱분의 k죠. 근데 우리는 n제곱분의 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1제곱분의 1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2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1에 4분의 1이니까 결국 차이값은 얘가 4분의 3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3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1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될 겁니다. 그럼 이게 9분의 8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통분하면 얘가 36분의 27이 될 거니까 잠시만요. 27. 아니죠. 36을 할게. 36분의 27. 그다음에 요거는 36분의 32죠. 그럼 얘가 크게 되겠네요. 그죠? 얘가 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줍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2A이고 이러한 상황이 2B일 때는 누가 에너지가 크냐? 그럼 계산을 했을 때 얘가 에너지가 크게 되죠. 얘가 에너지가 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커? 에너지는 HF라는 식으로 구하고 우리가 F 대신에 화장분에 이게 있어요. 3단원을 먼저 공부한 친구들은 알 거고 아닌 친구들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파동의 속력, 광속은 F람다로 구해요. F람다. 진동수 곱하기 파장 이렇게 구하는 건데 그냥 공식이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플랑크 상수는 필요가 없고요. 광속도 상수니까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에너지는 진동수의 비례, 그 다음에 파장에는 반비례 이겁니다. 그러니까 A가 지금 B보다 에너지가 작아요. 그러면 진동수도 작게 되고요. 그럼 파장은 반대가 되겠죠. 파장은 A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요걸로 구하는 걸 더 많이 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동수와 파장 여기는 겹쳐 쓰겠습니다. A와 B가 있을 때는 파장은 반대다. 그래서 파장, 진동수, 에너지를 비교하는 걸 더 하지 이렇게 계산식으로 푸는 건 잘 안 해요. 그리고 이러한 식들은 문제에서 써져 있습니다. 1일 때 뭐, 2일 때 몇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뭐 제곱분해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핵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해서 n은 1, 뭐 에너지 1은 뭐 마이너스 13.6,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에너지 준위는 뭐 마이너스 뭐 8점 얼마 이런 식으로 써 있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하실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90도로 돌려서 저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1, 2, 3 에서 뭐 무한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전자, 핵으로부터 멀리 있는 전자가 핵으로 가까이 올 때는 우리가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래서 1번으로 오는 애들을 보니까 1번으로 오는 애들을 보니까 이때는 자외선을 방출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라이먼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니까 2번 궤도로 오는 애들은 가시광선을 방출하더라. 이거를 발머 계열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3번 궤도로 오는 애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3번 궤도로 오는 애들은 이거 적외선 영역이구나. 그러니까 얘는 파생 계열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명칭이에요, 명칭.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냐? 그러면 자외선을 방출한다. 가시광선을 방출한다. 이거고요. 화살표가 반대로 가도 똑같습니다. 1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1에서 출발하면 자외선을 흡수했구나. 2에서 출발하면 가시광선을 흡수했구나. 3에서 출발하면 적외선을 흡수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에너지 준위에 대한 얘기고, 그 에너지 준위를 조금 더 이제 확장을 시키면 반도체가 나와요. 반도체가 나올 건데, 자, 에너지띠라는 걸 먼저 봅니다. 에너지띠. 별거 없어요. 에너지띠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볼 건데 몇 개만 그리겠습니다. NE2, 그다음에 NE3 이렇게 있다고만 볼게요. 핵이 이렇게 있고요. 에너지띠는 고체나 액체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고체나 액체에서만 나오게 되고요. 다른 핵이 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궤도가 이렇게 해서 겹쳐지게 되고요. 또 다른 원자가 있어요. 그럼 핵이 이렇게 있을 거고 궤도들이 이렇게 겹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띠가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밑에는 핵들이 모여 있겠죠? 핵들이 모여 있을 거고 에너지띠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 에너지띠, 그다음에 3번 에너지띠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게 될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하면 우리가 양자수가 커질 때 에너지 준위는 커지고요. 그다음에 궤도의 간격은 줄었어요. 그러면 간격이 줄어드는 애들끼리 겹쳤으니까 당연히 에너지띠의 간격도 줄어들 거고요. 두께는 에너지띠의 두께는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에너지띠가 형성되는 원리는 에너지띠의 형성 원리는 우리가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걸 해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인데 뭐 각 궤도에는 전자가 하나씩밖에 없다 이런 건데 이건 화학 시간에 배우는 거고요.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띠가 형성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에너지띠에는 다 전자들이 있을 수 있죠. 궤도들이 합쳐졌으니까 이거를 허용된 띠라고 얘기를 하고요. 허용된 띠. 그 다음에 여기 전자가 있을 수 없는 요 간격을 우리가 띠틈이라도 하고요. 띠 간격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금지띠라고도 합니다. 명칭이 좀 많아요. 자, 그러면 핵이 있을 때 쭉 해서 에너지띠가 있는데 원자과 전자가 속한 에너지띠가 있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속한 에너지띠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원자과 전자가 속한 에너지띠가 있는데 이거를 원자과띠라고도 부르고 또는 가전자띠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는 그냥 원자과띠라고 얘기를 할게요. 원자과띠. 자, 원자과 전자라는 얘기는 결국에 뭐냐면 그러니까 핵의 영향을 받아서 돌고 있는 가장 멀리서 돌고 있는 전자를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핵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전자고 그 위에 있는 궤도들은 전자가 없는 빈 궤도들이고 이러한 궤도들을 전도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당연히 전도띠들은 무한대까지 쭉 있는 거고요. 띠와 띠 사이 아까 띠틈이라고 했죠? 보통 띠 간격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전자가 띠 간격만큼, 띠 틈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도띠로 오게 되면 더 이상 핵으로부터의 영향을 안 받으니 자유로워진 거고, 그래서 자유전자는 많으면 전기가 잘 통하는 겁니다. 원초적으로 쓸게요. 그러면 여기는 비어있는 구멍이 되고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없는 구멍이니까 플러스 성질을 띄어서 우리가 양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자가 빠져나가는 빈자리를 양공, 핵으로부터 벗어난 전자를 자유전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띠틈만큼 에너지를 받으면 자유전자가 되고, 그러면 전기가 잘 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띠틈이 좁으면 좁을수록, 자, 띠틈이 볼게요. 띠 간격, 띠틈이죠. 띠틈이 좁을수록 자유전자가 많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전기를 잘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체의 경우에는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에너지가 없어도 자유롭게 전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자과 띠가 있으면 전도띠가 조금 멀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연체, 우리가 부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부도체는요, 원자과 띠가 있으면 전도띠가 이렇게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반도체. 자, 반도체에는 순수 반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순물 반도체가 있습니다. 불순물 반도체. 순수 반도체는 얘는 14족 원소로만 구성된 반도체가 순수 반도체이고요. 보통 규소나 또는 저마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 결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공유 결합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거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순수 반도체는 전류가 미세하게 흐릅니다. 전류가 잘 안 흘러요. 자, 이 전류가 잘 안 흐르는 성질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더 전류를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불순물 반도체라는 거 만든 거고, 불순물 반도체는 말 그대로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섞은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도핑. 우리 뭔가 잘하면, 지나치게 잘하면 뭐 도핑 테스트 이런 거 하잖아요. 운동회에서.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가 순수 반도체보다는 좀 더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13족을 섞어서 조금 전자가 모자른 양공이 많게 되는 P형 반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족을 섞어서 전자가 5개죠. 여긴 4개고 5개씩 많은 수를 넣은 거니까 전자가 많게 돼서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 N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는요, 파지티브, 네거티브예요. 파지티브, 네거티브인데 우리는 그냥 플러스형이라고 외우는 게 좀 더 문제 풀 때 유리하고요. P형 반도체에도 전자 있고요. N형 반도체에도 양공은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있다는 뿐이에요. 13족은 양공이 더 많이 있고 15족은 전자가 더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 둘 때문에 전기가 흐르게 되고, 얘네 둘을 우리가 전하 나르게 라고 불러요. 전하 나르게. 얘네들 때문에 전자가 흐른다 라는 거고. 자, 예시를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오드라고 해서 공간이 조금 협소하지만 거의 다 끝나서 지우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쓰겠습니다. 자, 여기 P형 반도체가 있고 이렇게 해서 플러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형 마이너스, 플러스 걸리고 마이너스가 걸리고, 그러니까 P형의 양공이 이렇게 이동하고 N형의 전자가 이렇게 마이너스 때문에 밀렸습니다. 그럼 N형의 마이너스 전자가 P형의 플러스 전기적 인력 때문에 양공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는 이런 거죠. 원래는 양공이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전자가 이쪽으로 당겨졌기 때문에 빈자리들이 이동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동하니까 빈자리가 바뀐 거지, 빈자리 때문에 여러분이 바뀐 게 아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원래는 전자가 움직여서 양공이 움직인 건데, 우리는 그냥 양공이 움직였다라고 할 거예요. 빈자리가 움직였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전자가 움직였어요. 그럼 전자가 이동했다. 전자가 이동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른다. 전자 이동과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플러스에서 이렇게 가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지금 P형의 플러스, 자, P형의 플러스를 연결하고 N형의 마이너스를 연결하니까 전류가 흐르네요. 이런 거를 우리가 순전압입니다. 순전압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반대로 걸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형에는 마이너스가 연결되고 N형에는 플러스가 연결이 됩니다. P형에는 마이너스, N형에는 플러스. 그래서 P형에는 마이너스, N형에는 플러스. 그러면 N형 쪽에는 전자가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모이게 될 거고 P형은 양공이 플러스 성질이니까 마이너스로 모이게 될 거예요. 건전지의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못 갑니다. 그러면 전자의 이동이 없으니 전류도 없는 거고 P형에 마이너스 연결하고 N형에 플러스로 연결했더니만 전류가 안 흘러요. 이거를 우리가 역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전압. 그렇죠? 그럼 얘를 이제 한꺼번에 합쳐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쳐서 이렇게 해서 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교류 전류라고 하는 이렇게 전류가 생길 거예요. 자, 세모가 P고요. 짝대기가 N입니다. 그러면 얘는 전류가 그냥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화살표에서 이렇게 흐를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교류 전류는 뭐냐면 교류 전류는 한 번은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가 한 번은 반시계로 흘렀다가 왔다 갔다 하는 전류를 교류 전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시계로 흐를 때는 N형 반도체 P형 요거 PN 접합 다이오드를 지날 수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고, 자, 이때는 이렇게 해서 더 이상은 못 가기 때문에 얘는 빨간색은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전구가 있다면 이렇게 전구가 있다면 보라색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보라색 전류에 의해서는 불이 들어올 거고 빨간색 전류에 의해서는 불이 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전구가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다이오드라는 건 계속 전류는 왔다 갔다 흐르고 있는데 한쪽으로 시계 방향으로만 흘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오드는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할게요. PN 접합 다이오드. 얘는 우리가 정류작용을 하는구나, 전류를 한쪽으로 흐르게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얘기는 마찬가지로 우리 개념 강의 끝나고 이제 문제풀이 할 때 그때 문제 풀면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해서 지금 이제 물리 내용이 오늘 이게 저한테는 마지막 강의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뒤에 강좌가 또 붙을 겁니다. 뒤에 이제 순서대로 이제 찍어서 붙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추가적인 요청 사항이 있어서 추가 강의를 찍은 거라 이게 이제 강좌가 이제 제 순서상으로는 제일 마지막 강좌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쭉 뒤에 강의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강좌 수를 보니까 한 12강 정도 될 겁니다. 물리가. 그래서 쭉 꾸준히 개념 잘 정리하시고 문제풀이 강의까지 거기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내신 대비에 좀 더 유리하니까 차분히 공부 잘 하시고 우리 벼락치기 안 되니까 원과목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마무리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